대학원 이상을 교육을 받으면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권력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교수로 있는 이광수입니다. 인도 교육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자 해독률이 70% 정도 됩니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유학을 할 때는 60% 정도였는데 지금 75%, 도시는 85% 정도로 있으니까 15억 인구가 그 정도 되면 대단한 문자 해독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의무교육제고요.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까지 실질적으로 국공립대학교에는 등록금이 없어요. 외국인에 한해서 등록금을 받고, 그다음 사립대학교가 많이 생겨서 이제 만만치 않게 비싼데,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웬만큼만 살면 대학교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인도는 가난한 나라예요. GDP가 세계 5위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건 인구가 15억이니까 GDP 규모는 이제 커지는 것이고, 그걸 이제 1인당으로 이게 나누면 2,5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준이. 그래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촌 사는 사람 인구가 한 70% 정도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가거든요. 교육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사회 계층에서 중산층 이상의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한국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덩치를. 한국은 교육률이 높으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거의 해결이 됐고, 어떻게 출세를 하느냐의 문제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은 교육률이 높다 그러면 높은 거죠. 그런데 인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다라고 말하면 거의 웬만큼 사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교육열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도 인구의 10% 잡으면 1억 5천이에요. 그 내부에서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시 문제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률이 높냐? 대학원 이상을 교육을 받으면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권력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가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90년대경까지 한 40년 동안은 아주 철옹성이었고, 그때는 라이센스 라즈라고 부르는 인가 내주고 허가 내주고 하는 거, 이걸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 수상 네루가 인도란 나라를 건설을 할 때 유능한 엘리트들이 국가를 끌고 나가야지 사기업이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인재를 많이 양성을 시켰고, 그 사람들에게 국가 경제, 국가 경영을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도록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 그게 뭐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부패하고 연결이 돼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그 밑에 하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라도 작은 자리라도 어떤 거 있는 허가권을 쥐게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기업은 별로 발달을 하지 않은 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데다가 또 더군다나 국가 경제 자체의 시스템을 사회주의적 사회라고 부르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국가가 끌고 나가는 자본주의예요. 국가를 경영하는 엘리트가 파워가 크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권한을 주지 않아서 사기업이 별로 없고, 매뉴팩처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기반이 아주 허약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허약하다 보니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90년대 이후에 소위 경제가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인도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3차 산업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도시화가 적게 되고 농촌이 많아서 1차 산업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2차 산업, 제조업 자체가 적어서 일자리가 별로 없고, 3차 산업이 너무나 크게 비대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IT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IT 산업이 발전하면 돈은 많이, GDP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할 때부터
때부터 이런 경향을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지금 인도가 젊은 사람들의 인구수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없고 실업률이란 게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기업을 많이 만들고 모디 정부에 들어와서 매니팩처링을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 그게 부피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봐서 공무원 관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많아서 부피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거의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호남정유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국가가 대주주였던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생산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효율성을 찾고 엄청난 경쟁을 도입하고 부피가 커졌는데, 인도에도 기업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민영화를 막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나 후유증이 커서 거기는 함부로 뭐 해고하고 이러지는, 여전히 노조의 파워는 어느 정도는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사기업이 우리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공무원, 관기업, 공기업의 힘이 크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의대, 그 다음에 법대 그러잖아요. 인도는 스템이라고 불러요. 스템이 S가 사이언스, 그 다음에 T가 테크놀로지, E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M이 매스매틱스예요. 순수 자연계 이과 학문이 인기가 좋아요. 초대 수상 네루가 과학자들, 이공계 전문 인력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인데, IIT라고 하는 인도 공과대학, 꽤 된 영화 10년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세월간이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웠고 공대 수준도 높고, 그런 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아주 심한 편이죠. 고시나 IIT 같은 그런 데를 가려면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고 한 10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DPS라고 그래가지고 델리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그게 뭐 캐나다에까지도 분교가 있을 정도로 전국에 25개 분교가 있는 인도 최고의 이제 고등학교인데, 여기 나오면 완전히 이제 자기들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강남에서 8학군 나온 비슷한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듯이, 그런 좋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재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기 위한 꽃다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자체 하나가 재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학원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논 팔고 밥 팔고 그 다 팔고 재산 올인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우리도 과거에는 있었죠. 그런 예들이 인도에 지금도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 차이가 좀 날 뿐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많죠. 부작용이. 학문을 위한 대학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문계 대학원생은 전부 다 고시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등록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또 기숙사를 줘요. 고등학교 나와서 직업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죠.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 대학을 가면 취업이 안 되니까 고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가 있어봤자 별로 질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매니팩처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쉽게 가지 않고 여전히 계속 고시 공부를 하게 되고, 고학력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사회 자체가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델리 대학교면 인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학과 역사학과를 다녔는데 석사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수업 안 들어와요. 기숙사를 주니까 대학원에 가면 기숙사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과히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입시에 올인을 해서 하거나 청소년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회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뜨거워지고 그냥 한꺼번에 충격받고, 그런데 인도는 뭐 너무나 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받습니다만은, 시험 보는데 경쟁이 심화돼서 청소년 문제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크죠. 우리하고 비슷한 종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공학을 전공을 하면 인도 내에 이제 취업 자리가 많이 있을 뿐더러 해외로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잘 이제 만들어서 가꾸어서 인재를 키워놓고 해외로 보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어를 잘 쓰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은 아이가 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20%만 잡으면 3억이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학, 경영학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해외로 많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로 가면 상상을 초월한 연봉을 받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연봉을 받는 거죠. 연봉으로 20만 불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디아스포라 공동체, 인도 교민들 공동체가 그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인도의 국력이 커지게 되는, 다른 나라 잘 사는 소위 1세계 선진국가들이 필요로 한 인력이니까, 그보다 영어까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용광로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해외에서 고급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사용해서 자기 나라의 브레인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구 수만 많은 게 아니고 15억 인구 중에 나온 우수한 인재라면 우리 같은 5천만에서 나온 우수한 인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해외 인도인 공동체 교포 사회에서 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미국으로 직장 잡아서 가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CEO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의 높은 교육률의 긍정적 효과죠. 인도가 갖는 글로벌 경쟁력의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열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이질적인 문화에 쉽게 적응을 잘하는, 인도 사람들은 정말로 적응을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로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만 명이라면 인도는 100만 명, 500만 명이 나와버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큰 덕을 본다는 거죠. 신분 상승 이런 거와 관계가 없고,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더 이해를 하기가 쉽다 말이에요. 카스트 제도는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도,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야 이걸 찢어버리거나 폐지를 시키는 것이지, 그것은 문화적 자기들끼리 체계란 말이에요. 자기들 전통 문화 체계를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안 지키게 되는 거고, 여전히 지킨 사람들은 여전히 지키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 좋은 공과대학에 가면 그 카스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식으로 말하면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전 세계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장이 돼서 모든 걸 중국이 다 가지고 있지만, 매뉴팩처링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인건비가 비싸지고 해서 공장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도가 그걸 안겠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해라. 그래서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생산하자, 생산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수상 모디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10년 동안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제조업에다가 투자를 좀 해라.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제조업 기반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냐. 고속도로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지금 저는 인도에 가면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래요. 고속도로 뚫고 산업단지 뚫고, 인도에 살아봤던 사람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성과가 나고 실업률도 점차 떨어질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인도에서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도 여전히 아직 온기가 이렇게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교육열은 계속해서 유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매뉴팩처링 하는 게 핸드폰 애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에서만 했잖아요. 이제 내년까지 해서 25%를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 2년까지는 40%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인도가 그 정도로 매뉴팩처링 하는 기술을 갖출 것이다 라고 애플에서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메이크 인 인디아의 효과는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